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다행히도 미리 녹음해 두었던 책들이 있어서 영상은 계속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감기가 참 독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혹시 요즘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정신분석가이자 엄마인 한성희 작가가 40살이 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에세이 벌써 40이 된 딸에게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마치 제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기분이었는데요. 이 책에는 43년간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의 경험, 그리고 한 사람의 엄마로서 또 중년 여성으로서 겪어온 내밀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중년의 삶을 통과한 선배로서의 지혜가 편지의 한 줄 한 줄에 녹아있죠. 책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마흔의 흔들림 앞에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너의 모습들을 찾아보렴. 40이라는 나이는 어쩌면 인생의 반환점일 수 있죠. 예전처럼 쉽게 열정이 일지 않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시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그침이 아니라 다정한 응원이라는 걸 이 책이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40쯤 혹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자주 자문하게 되시나요? 그럴 때 필요한 건 큰 해답보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벌써 40이 된 딸에게서 엄마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나는 그런 너를 죽을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책은 중년을 지나며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싶은 분들, 혹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 고맙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한 분들께도요. 혹시 지금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나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서 자식에게 건넬 한마디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신 뒤에 꼭 한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게 곧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하는 억울함이 든다면 제가 하는 일이요? 자아 실현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해요. 계속 해야죠. 단 하루,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부모님, 한시도 쉬지 않고 사고치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딸아, 내 진료실을 찾아오는 마흔쯤의 환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쏟아지는 책임과 역할에 파묻혀 제대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말이야. 20대에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구한다. 30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관심 분야를 좁히고 전문성을 쌓는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한다.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야 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나이 든 부모님은 작은 일도 함께 결정해 주길 원하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이는 자주 아프고 부모의 손이 필요한 숙제가 늘어난다.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삶이 타인들에 의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당황한 그들은 절규하듯 묻곤 한다. 내 삶인데도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내 30대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취직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내 30대 중반 시절이 지금의 마흔과 비슷할 것이다. 그때 나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침에는 레지던트들과 세미나를 하고 근무 시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틈틈이 짬을 내 회의에 참석하고 논문도 써야 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찾는 너를 돌보고 양가 집안의 대소사와 잡무도 해결해야 했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진 퍼즐 같았다.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비면 퍼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었지. 정말 오늘 하루만 무사히를 되뇌이며 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당시 나를 정말로 괴롭히던 건 몸이 2개라도 모자란 바쁜 일상이 아니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감이었어. 젊은 의사로서 내게도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내 미래를 위해 온전히 투자하기가 힘들었다. 일터와 가정에서 시댁이나 친정에서 터지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공부는커녕 잠시 앉아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조차 들을 여유가 없었으니 내 마음이 오죽 억울했을까.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내가 없는 헛개비 같았고 나라는 배에 올라탄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것만 같았지.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쥐고 뒤흔드는 느낌. 당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내 삶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날 때, 왜 나만 혼자 다 짊어져야 하지? 하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던 그 시절,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과제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 하나만 잘 돌봐도 괜찮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도움을 바라는 후배들,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떼를 부리는 아이, 세상 일이 점차 힘에 부쳐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노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었다. 이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게 맞았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으로 태워 함께 항해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거지. 그러므로 내 배 위에 함부로 타지 말라고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때였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과 원치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전보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마음을 고쳐먹으니 온갖 숙제 같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억울함도 누그러지더구나. 미국의 정신분석가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수행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중 7단계인 중년에 맞이하게 되는 발달 과업은 바로 생산성이다. 가족을 부양하고 일터에서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 생산성에 속하는 활동이다. 생산성의 핵심은 다음 세대의 번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다. 나라는 사람의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연결됨으로써 영속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던 관심을 기꺼이 타인에게로 옮긴다. 만약 이 시기의 발달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침체에 빠져 자신의 인생과 일을 쓸모없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 사는 게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느끼기도 하지. 30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깨에 짊어진 숙제들이 너무 무겁고 나에게만 강요되는 희생 같아서 두렵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변화를 요구한다. 너도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봤기에 잘 알 거야.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며 이를 피하려다간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가장 힘들지만 가장 행복하기도 한 40살의 강을 건너는 법. 나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인생의 상수로 여기게 되더구나. 그래서인지 오히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참으로 감사하다.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런 담력은 온갖 책임과 의무에 휩쓸려 살았던 30, 40대 시절이 있었기에 길러진 것이 아닐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던 그 시절. 그래서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동시에 존재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또한 너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야말로 삶의 스펙트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인생이 가장 풍성했던 시절임을 이제 알겠다. 그러니 따라 힘들어도 내가 지금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밥벌이가 어떻게 즐겁기만 할까? 선택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질구레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즐거움과 행복도 그런 지난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날 춥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는 친정 엄마의 카톡 메시지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어느 날은 회사 동료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나를 안아주는 아이 덕분에 힘을 내고 어느 날은 벼르고 벼르던 여행을 드디어 떠난다는 생각으로 버텨낸다. 삶은 복잡다단하고 우리의 삶도 쓰고 달고 시고 맵다. 40살이 되면 그처럼 삶이 주는 모든 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온갖 책임과 의무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 그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이것저것 요구하던 그들도 조금만 있으면 배에서 내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든 역할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애쓰지 말고 나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버텨주기를.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책임과 의무는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너는 현재 너를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배에 당당한 선장이 되렴. 넓은 가슴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렴. 그 시절이 지나면 더 멋지게 성장한 너를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야.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주인공 에블린은 홍콩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동딸 조이를 낳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현실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세탁소의 모든 일은 그녀의 손을 거쳐야만 제대로 돌아간다. 우유부단하고 착하게만 한 남편 웨이먼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녀를 귀찮게 할 뿐이다. 더군다나 아픈 아버지의 삼시세끼까지 책임져야 하는 에블린. 지금은 실수로 영수증 처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세무조사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여 미국에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남편도 가족도 모두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블린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로부터 평행 우주의 비밀에 관해
듣게 된 것이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데 갈림길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우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중 에블린은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로 낙점되어 여러 우주를 모험하면서 다른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요리사가 된 에블린, 가수가 된 에블린, 광고판을 돌리는 일을 하는 에블린. 그 중에는 웨이먼드와 결혼하지 않고 홍콩에 남아 영화배우로 성공한 에블린도 있었다. 그 우주에서의 웨이먼드 역시 사업가로 성공했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꿈을 이루고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악당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대소동 중에도 에블린은 영화배우로 성공한 삶이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가 웨이먼드는 젊은 날에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삶에서는 당신과 빨래방도 열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싶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행복했을까? 후회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야 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여 현재와 비교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후회할 때 담배를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처럼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처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구나. 해보지 않은 일은 장밋빛으로만 그려지기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비교하며 후회의 감정을 더 깊이 느낀다는 거야. 이런 비교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어쩌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감독도 후회의 동물인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영화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사고 실험을 경험하기에 진료실만큼 좋은 장소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온갖 후회를 안고 진료실을 찾아온다.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고민하지 말고 유학을 갔어야 했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부모를 떠났어야 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 어느 시점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테고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사연을 들은 나로서는 그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들은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게 힘들다고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을 호소한다. 하루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다는 이른바 건물주인 7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왔다. 강남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로 통하는 데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은 대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팔자겠죠. 그는 원래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종교인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이루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 종교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속 부정해온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진료실 문에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것이 아닌 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와야 하는 것들은 또 쉽게 오죠. 이것이 삶의 커다란 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아무리 최고의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의 삶만 봐도 그렇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는 내내 후회만 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행했다. 사실 나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고만고만하다. 관계 문제, 진로 문제, 금전 문제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비슷한 후회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치트키 같은 선택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는 게 힘들고 자꾸만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진다면 먼저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럴 때 후회는 결국 지금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 뿐이니까. 세상은 불합리하고 삶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의 말 맞다나 개인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오지 않을 일은 오지 않는다. 세상은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 일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불합리하며 끝내 무의미하다. 누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라도 부모도 선택할 수 없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삶이 주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에 그도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하다못해 무료하다. 그처럼 누구에게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생은 참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고? 대충 살다 죽으면 끝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So what? 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마음껏 살고 싶은 사람이 순간순간 합을 맞춰온 과정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기질을 맞춰 편안히 살아가고 싶어 한다.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에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 때론 환경에 맞추어 기질을 죽이고, 때로는 의지를 세우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말이야. 그런 모든 과정에서 행한 선택과 결과가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세상과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며 독특한 춤을 만들어 온 것이지.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기대와 실망, 상처와 후회가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인생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 또한 춤의 궤적이다. 아쉽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조차도 내가 분투한 흔적이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처럼 좋은 부분도 싫은 부분도 삶의 독특한 무늬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따라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다. 다만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순간에 삶을 부정해버리기엔 지난 40년 동안 너는 정말이지 있는 힘껏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괜한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잠시 쉬면서 너 자신에게 말해주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애썼다. 그렇게 있는 힘껏 너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눈물이 나면 그냥 실컷 울어버려라. 딸아, 그래도 돼.